네, 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여러분. 오늘 9월 10일 두 번째 역사 수업입니다. 대단원, 이단원 삼국의 성립과 발전 중에 이제 삼국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마지막 수업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단원 삼국시대를 이제 소개하고 삼국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면서 신라의 그 성장 속도가 이제 가장 늦었다고 했는데 이번 시간을 기점으로 이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와 관련된 내용을 배우는 시간이고요. 수업의 주제는 신라의 발전과 한강 유역입니다. 학습 목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는 첫 번째, 6세기 이후 신라의 체제 정비와 영토 확장을 정리할 수 있다 이고요. 두 번째는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한 의미를 발표할 수 있다입니다. 한강 유역 같은 경우 백제가 성장을 어,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던 발판이자 첫 번째 도읍지를 마련했던 그런 지역이죠. 그리고 5세기 때 광개토대왕 장수왕 때를 거치면서 이제 고구려의 차지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은 4세기 백제와 이제 5세기 고구려의 전성기를 차지할 때마다 공통점이 되었던 지역이 이제 한강 유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이제 신라가 이제 6세기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한다라는 건 곧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국가가 어김없이 전성기를 맞이할 때마다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자가 곧 삼국 시대 때 그 주도권을 차지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제 신라의 체제 정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라의 체제 정비 역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시기 때 이제 신라가 체제를 정비하게 되냐, 그리고 그 관련 인물은 누구냐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과서 6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보면은 관련 인물이 이제 두 사람이 나와 있죠. 네, 지증왕과 이제 법흥왕 이제 두 사람을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고구려에 소수림 왕이 있다면은 신라에는 지증왕과 법흥왕이 있다. 그리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백제 같은 경우는 고이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신라 같은 경우는 광개토대왕 이후,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 그 신라에 침입한 외를 광개토대왕이 도와주잖아요. 그리고 이후 이제 장수왕 때 기록을 보면은 고구려가 신라를 자신에게 속한 나라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라의 발전은 이제 5세기 나제동맹 이후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세기 중반 뇌물마리간 때를 시작으로 신라가 체제 정비를 해 나갔지만 뇌물마리간 때 외의 침입을 받으면서 그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고 광개토대왕 이후, 그러니까 광개토대왕 때 신라의 통치자 국왕이 뇌물마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뇌물마리간에 성장을 하기 시작했지만 시작하자마자 이 성장이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5세기
나제 동맹을 거치면서 그리고 당시 고구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려고 신라가 노력하면서 본격적인 체제 정비가 나타나게 되고 그 체제 정비를 이끌어냈던 두 왕이 지증왕과 버풍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증왕부터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교과서 60페이지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뭐 궁금한 점이 있다면은 교과 게시판에 남겨두시면 선생님이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증왕 업적 한번 정리를 해보죠. 굉장히 많네요, 업적이. 자, 첫 번째, 나라의 이름을 신라로 정한 왕입니다. 기존의 신라는 진안의 소국이었던 사루국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원래 이름이 사루국이었는데 이 이름을 신라로 정했다. 그러니까 자그마한 소국이었던 사루국에서 벗어나서 명실상부한 중앙집권 체제를 갖춘 국가로서의 면모를 대외적으로 밖으로 이제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신라라고 하는 국명을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통치자의 칭호도 이제 뇌물 마리간 때 이제 마리간이라고 정한 이후에 이제 지중왕 때가 되면서 왕으로 정하게 된다는 것인데 마리간이라는 칭호가 기존의 이사금보다는 보다 나은 칭호임은 틀림이 없으나 마리간이라는 칭호 역시도 뭐 대군장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부족장의 성격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제 왕으로 정하게 되면서 중앙집권 체제를 이제 갖추어져 나갔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지증왕의 이제 두 가지 업적이라고 한다면은 신라와 왕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소를 경작, 농사에 이용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우리는 우경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우경이라는 표현이 낯설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 우리가 세계사 공부할 때 중국 파트 중에서 춘추전국 시대 때 철기가 보급되고 우경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공부했었습니다, 이미. 어, 그래서 소를 경작에 이용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농업 생산력이 향상되고 이제 경제력이 상승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우리 교과서에 나오진 않지만 이제 지증왕 때 신라의 공식적인 시장인 동시라고 하는 것이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만큼 지증왕 때는 경제도 발전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아마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사부라고 하는 그런 그 이름을 익숙하게 들어봤을 것 같은데 그 이사부가 이제 우상국을 정복했을 당시의 국왕이 지증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상국은 이제 오늘날 울릉도이고요. 그 울릉도에 딸려 있던 서민 독도가 이 시기 때 이제 우리 땅으로 편입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중왕의 업적 이제 네 가지입니다. 신라라는 국호를 사용했다. 왕이라는 통치자의 칭호를 사용했다. 우경을 시작했다. 그 다음에 독도가 우리 땅으로 편입됐다. 자,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그 지증왕의 중앙집권 체제 정비의 바통을 이어받은 왕이 버풍왕입니다. 자, 버풍왕 같은 경우는 신라의 체제 정비의 뭐 끝판왕, 그러니까 신라의 체제 정비를 마무리 지은 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겠고요. 자, 버풍왕의 첫 번째 업적, 율령을 반포합니다. 아마 율령 반포, 이제 고구려의 그렇죠. 소수림 왕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수림왕 때 고구려가 율령반포, 불교 수용,
태학 설립 등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해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구려에 소수리 왕이 있다면 신라에는 법흥왕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율령을 반포하고 골품제를 정비합니다. 뭐 골품제라고 하는 제도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관리의 등급을 나누고 관리들의 옷 색깔을 달리하는 제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리의 등급을 나누고 관리들의 옷 색깔을 달리한 백제 왕이 있었죠. 누굴까요? 그렇죠. 고위왕이 있었죠. 그러니까 백제의 고위왕에 해당되는 또 왕이 법흥왕이다. 그러니까 고구려의 소수림 왕의 업적과 백제의 고위왕의 업적이 합쳐진 왕이 법흥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도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 귀족의 등급, 관리의 등급을 17등급으로 나눕니다. 17등급으로 나누고요. 관리들의 옷 색깔을 자주색, 비색, 비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적색이긴 하는데 이제 채도가 낮은 적색을 비색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청색, 이제 황색, 이제 네 색깔로 이제 나누게 되고요. 그런 귀족들 중에서 이제 가장 높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귀족을 진골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진골은 이제 왕족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왕족을 왕족 이하의 이제 나머지 귀족들 그러니까 다른 부족장들을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으로 나눴는데 나중에 삼두품, 이두품, 일두품은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을 이렇게 나눠서 이제 골품제를 운영하였고 도표에서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육두품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관등, 관직은 아찬입니다. 그러니까 육두품 이하의 귀족들은 아무리 높은 관직에 오르고 싶어도 오를 수가 없었고 뭐 자연스럽게 가장 높은 관직을 상징하는 그 자색의 옷은 입을 수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화백회의의 대표자로 이제 상대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흥왕 때 이제 불교를 공인하게 되는데요. 이는 이제 2차 돈의 순교를 계기로 이루어집니다. 불교 수용 역시도 중앙집권 체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백제 같은 경우는 침류왕 때 불교의 수용이 이루어지고요. 고구려 같은 경우는 소수림왕 때 불교 수용이 이루어지는데 신라 같은 경우는 불교 수용 대신에 불교 공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법흥왕이 6세기 때의 왕이잖아요. 근데 불교 수용, 그러니까 고구려와 백제의 불교 수용은 이미 4세기 말 때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시간 간격이 한 100년에서 한 200년 정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이 의미하는 거는 이제 그 신라가 이제 100년이나 200년 뒤에 불교를 받아들였다.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미 신라 사회에도 불교가 수용은 돼요. 하지만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은 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신라 사회에서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토착 신앙을 이 불교가 뭐랄까요? 밀어내지 못했던 거예요. 워낙 그 토착 신앙의 힘이 강했기 때문에. 그럼 다른 말로 하면은 여전히 신라는 고구려와 백제와 달리 옛 종교를 끝까지 고수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이제 불교에 대한 반발이 거셌기 때문에 이제 법흥왕 때에 이르러서야 불교를 공식적으로 인정, 즉 공인하게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그럼에도 이제 뭐 율령 반포 그리고 뭐 골품제 정비 그리고 이제 불교 공인 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중앙 집권 체제를 어느 정도 마무리할 수 있었고요. 그러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김해의 금강가야를 합쳤고요. 그리고 건원이라고 하는 이제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라가 이제 지증왕 때와 버프왕 때를 거치면서 이렇게 체제 정비를 해 나가게 되는데 이 6세기 때 그러면 고구려와 백제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 때 의 역사는 우리 59페이지를 보면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지요. 5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9페이지에서 우리 고구려와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있는데요. 문단의 세 번째 문단이죠. 세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 당시 고구려는 광개토대왕과 장수왕 때를 거치면서 맞이했던 전성기가 끝난 이후 귀족들의 권력 다툼으로 굉장한 혼란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백제 같은 경우는 동성왕, 무령왕 때 다시 국가 체제를 재정비하게 되고요. 이러한 재정비한 힘을 바탕으로 6세기 중반 성왕 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왕 때가 되어서 도읍을 오늘날 부여인 사비로 옮기고 지난 시간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때부터의 백제를 우리는 사비백제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왜 뜬금없이 이때 부여가 등장하냐? 그 백제를 건국했던 인물이 온조잖아요. 그리고 온조는 고구려에서 이주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좀 부연해서 더 보충해서 설명을 하자면 온조는 고구려를 건국했던 주몽의 아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4세기 때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4세기, 5세기 고구려랑 백제가 계속해서 싸우잖아요. 이때를 거치면서 백제와 고구려 사이가 굉장히 나빠져요. 그러니까 백제 사람들도 알아요. 본인들이 고구려에서 건너온 사람이라는 것을. 하지만 이제 그 고구려하고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고구려에서 건너왔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고구려가 이제 또 부여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 세운 나라이니까 백제가 이제 자신들은 고구려가 아니라 부여에서 건너온 사람들이다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서 이제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성왕 때 중앙에 22부의 관청을 설치하는 등 국가 체제를 또 한 차례 재정비해 나가게 되고요. 뭐 이러한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이제 왜 일본에게 불교 등의 선진 문물을 전해주기도 하고 이때 신라와 힘을 합쳐서 다시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라와 힘을 합쳐서 이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러했던 시기가 이제 성왕 때인데 교과서 세 번째 문단을 보면은 이제 마지막 줄에 성왕이 어, 신라와 힘을 합쳐서 한강 유역을 되찾았지만 바로 신라의 진흥왕에게 뺏겼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6세기 때 신라도 체제 정비를 해서 힘을 키워 나가고 백제 역시도 성왕 때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면서 힘을 키워서 함께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그리고 고구려가 당시 차지하고 있었던 한강 유역을 두 나라가 뺏어 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되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바로 신라라는 거죠.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인물은 바로 신라의 진흥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신라의 영토 확장, 구체적으로는 이제 진흥왕이죠. 진흥왕과 관련된 내용 살펴보고 과제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수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번 수업은 좀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고요. 자, 진흥왕의 영토 확장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흥왕 이전의 왕이 이제 버풍왕이고, 이제 버풍왕 때 불교가 공인된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는 이제 황룡사라고 하는 절을 크게 건립하면서 이제 그 불교를 공인한 효과를 이제 본격적으로 거두게 되고요. 그다음 화랑도라고 하는 청소년 무예를 수련하는 청소년 단체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어, 이제 그 정복 전쟁에 필요한 인재 양성에 나서게 됩니다. 좀 인재 양성과 관련해서 우리 소수리망의 업적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소수리망 때 태학이라는 걸 설립하면서 인재를 양성하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신라의 진흥왕 때는 화랑도를 국가조직으로 개편하면서 전쟁에 필요했던 인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뭐니 뭐니 해도 진흥왕이 가장 큰 업적은 영토 확장일 것 같습니다. 영토 확장과 관련된 부분 따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흥왕의 영토 확장. 자, 첫 번째는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한강유역, 진흥왕의 한강유역 차지는 두 단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고구려를 공격했던 단계가 있고요. 이때는 한강 상류를 신라가 차지하게 됩니다. 아마 이제 상류, 하류라는 개념이 낯설 수도 있는데 하류는 강이 이제 바다로 흘러가는 부분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류는 이제 강이 시작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한강은 그 황해바다로 흘러나가잖아요. 그래서 황해바다와 접해 있는 부분이 이제 하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반대로 이제 한강의 이제 동쪽 지역을 이제 한강 상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또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강 상류를 차지했던 진흥왕은 동맹국이었던 백제를 공격하면서 이제 한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게 되고 교과서 59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에 분노했던 백제 성왕이 신라를 공격하지만 어, 그 성왕은 그 관산성에서 신라군에 의해서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제의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고 신라가 6세기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성장이 늦었던 신라가 6세기 때 이르러서는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고령의 대가야를 합치게 되고요. 이때를 계기로 해서 가야 연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 진흥왕 때 이제 신라가 가야를 합치게 된다. 그리고 이 기세를 몰아서 북쪽으로는 고구려를 공격하여 함흥평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함흥평야는 과거 옥저와 동해가 자리 잡았던 곳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6세기 때 이르러 신라가 본격적으로 체제를 정비해 나가게 되고요. 이때의 두 국왕이 지증왕과 버풍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고구려는 귀족들 간의 세력 다툼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고 당시 백제는 상왕 때를 기점으로 해서 중흥기를 맞이하게 되었지만 신라의 진흥왕에게 밀려서 기세가 한풀 꺾이게 되고 신라의 진흥왕은 한강 유역 전체를 차지하고 가야를 멸망시키고 북쪽으로는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었던 함흥평야까지 진출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지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함흥평야를 차지하지만 곧 그 영토를 빼앗기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고구려 역시도 반격에 나서게 되었다는 것이고 백제 역시도 이제 복수의 칼날을 갈겠죠. 끊임없이 이제 신라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6세기 이후부터 다시 한 번 더 이제 삼국 항쟁이 격화된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파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교과서 61페이지에 보면은 다양한 비석들이 나타납니다. 어, 북쪽으로는 마운령 순수비, 그 다음에 황초령 순수비, 그리고 한강 유역을 가보면 북한산 순수비가 있고 어, 한강 상류로 가면은 단양 신라 적성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야가 있던 지역으로 가면 창녕 척경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석들은 진흥왕 당시 영토 확장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비석들인데요. 진흥왕 같은 경우 이제 영토를 확장하고 이 지역이 이제 자신들, 그러니까 신라가 차지한 지역을 그러니까 신라의 영토 확장을 표시하기 위해서 당시에 이러한 비석들을 세웠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고 뭐 예컨대 시험에 뭐 북한산 순수비가 나왔다. 그러면 이 시기가 이제 진흥왕 때이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왕 때는 역토 확장과 더불어서 이러한 다양한 비석 건립이 나타난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과제입니다. 62페이지고요. 과제 여러분들 등교할 때까지, 뭐 등교할 때까지도 아니죠. 이번 시간에 꼭 하시고 등교할 때 제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국 항쟁에서 이제 한강유역이 어떤 의미를 차지하게 되는지, 차지하는지 관련된 부분이니까 꼭 정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형성평가 풀고 이번 수업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하기 2번입니다. 자, 백제는 무령왕 때 왜 불교를 전해주었다? 무령왕이 아니라 누구죠? 그렇죠. 성왕이죠. 그래서 백제는 성왕 때 왜 불교를 전해주었다? 그러니까 X가 되겠네요. 자, 3번입니다. 신라는 법흥왕 때 우상국을 정복하였다. 자, 법흥왕이 아니라 우상국을 정복한 왕은 지증왕이죠. 역시 마찬가지로 X가 되겠습니다. 자, 정리하는 얘기는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이걸로 형성평가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자, 오늘 6세기 신라가 체제를 정비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신라 체제 정비 하면 두 왕을 기억해야 되겠죠. 첫 번째 지증왕, 두 번째 법흥왕이 있었습니다. 각각의 왕들이 국가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꼭 기억하시고 지증왕과 법흥왕 때 국력 신장을 바탕으로 이제 신라의 영토 확장을 이루어내었던 왕은 그렇죠. 진흥왕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번 시간 가장 중요한 인물은 진흥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흥왕이 영토 확장과 더불어서 이제 자신이 정복한 지역에 설치했던 여러 비석들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뭐 이번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조만간 제가 여력이 되는 대로 그 3세기, 4세기, 그러니까 1세기부터 4세기 때까지 삼국이 어떻게 성장해 나갔는지에 대한 영상을 제가 다시 찍어서 각 반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꼭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신라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